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오늘 시작됐습니다. 논란은 역대 최고였지만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는 탓에 일본 국민의 관심마저 떨어져서 역대 가장 조용한 올림픽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선수단의 안전인데요. 과연 방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들의 거점인 경기장 미디어센터는요. 좁은 곳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시장 바닥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이 미디어센터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식사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선수 3명을 포함해서 19명의 대회 관계자와 또 참가자와 코로나19가 감염이 됐습니다. 이러다간 자칫 올림픽이 코로나 경연장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선수 안전에 최선의 노력 기울여야겠습니다. 7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온가족 무종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종 엄마 무종 아들 무종 따님 무종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종 티 안 나는 무종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7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하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죠. 하지만 이 코로나19 탓에 휴가지 찾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 농촌마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의성군 만경촌마을 윤서연 사무국장 연결해서 마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어집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도쿄올림픽.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저녁 8시에 드디어 개막을 하는데 근데 도쿄올림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19명이 추가돼서 대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6명이 됐어요. 괜찮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도 참 의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 선수촌 내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생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선수들이 밀접하게 접촉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경기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선수촌 같은 곳에서는 이제 각국의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또 식당 또는 세면대 이런 데서도 공동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들어올 때 입국할 때는 무증상이어서 음성으로 나왔다가 입국한 이후에 또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관중은 무관중으로 하겠지만 네. 선수촌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서 함께 생활하는 또 격렬하게 운동하다 보면 땀도 나게 되고 그다음에 접촉도 심해지고 예컨대 뭐 유도나 이런 태권도나 이런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또 전염이 될 가능성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 전 경기 가운데 96%가 무관중으로 치러지잖아요. 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나라 선수들도 참 출전하기까지 결정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선수들의 안전이겠죠. 그렇죠.
선수들이 안전하게 잘 경기를 마치고 돌아와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각국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선수들이 왔잖아요. 임원들도 선수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같은 게 만약의 경우에 일본에 와서 감염이 돼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 보세요. 또 그분을 통해서 자국에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경기를 하는 우리 선수들 정말 안전하게 잘 지내다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주의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 외의 시간은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하고 또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했을 때 거리두기 적당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회에 나가서 괜히 또 코로나19 확진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선수들 개개인이 그런 일을 잘 지키고 우리 임원들이나 또 이제 인솔이 간 분들도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야 돼요.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네,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도쿄 지역은 뭐 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는요, 뭐 1000명 이상씩 도쿄만 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아니라, 네. 예, 그러니까 일본 전체랑 훨씬 더 많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일본 내부의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제가 볼 때는 방역 체계가 제대로 완성돼 있지 않은 것 같고 네. 일본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도 사실은 이번 올림픽 열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스가 내각이 이걸 이제 강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의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하면 비판을 면치 못할 일이 될 것이고 일본 국민들도 지금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즉 정부의 방역 체계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도 3명이나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뭐 관심도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철저한 방역 속에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소식을 좀 보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된 건데 여권에서는 안타깝다,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재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재판은 뭐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그 판결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 여권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살펴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2심, 1심이나 2심처럼 세부적으로 증인들 불러서 물어보고 이러지 않고 2심에서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잘 했는가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2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아쉬움을 표명하는 2심 판결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2심에서는 김경수 지사 측에서 제시했던 여러 증거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네. 예를 들면 뭐 그 알바이를 본인이 이제 거기 가지 않았다고 하는 즉 그 시연하는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알리바이를 형성할 수 있는 뭐 닭갈비집의 주인 운영하시는 분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재판부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유죄가 나온 것인데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지금도 반발하고 있어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 진영에서는 어쨌든 그런 이제 김경수 지사의 억울함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게 유죄로 나온 것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결과가 친문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상황에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넘어갈 거냐 하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판결 직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뭐 그냥 이제 본인만 아는 거죠. 본인과 그 드루킹이라는 김동원 두 사람만 아는 건데 네. 본인은 가지 않았다고 계속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김경수 전 지사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뭐 사실관계와
뭐 두 사람밖에 알 수가 없지만 네.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은 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 재심 아니면 사실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온 증거 말고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 이 판결이 뒤집어지거나 바뀔 가능성은 희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혐의를 다시 한번 보면 두 가지 혐의였잖아요. 예. 이 드루킹 사건, 일명 이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서 2017년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매크로 프로그램인 이 킹크랩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하고 네. 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을 이 김 씨 측에게 했는지 이 혐의인데 총영사직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온 거고, 무죄가 나왔죠. 네, 드루킹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불리던 인물이라서 이 사이에 여권 후보들이 누가 진짜 친문인가 이걸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저는 약간 제한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친문의 핵심인 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친문 진영이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만약에 유죄가 아니고 무죄가 나와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후보로까지도 사실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친문 진영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는데 유죄가 이제 되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역할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무주공산이 된 거죠. 즉 친문을 누가 흡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의 판세로 보면 이낙연 후보 쪽에 친문이 조금 더 많이 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뺏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친문 진영이 민주당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친문 진영을 얼마나 많이 끌어오느냐가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통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그다음에 이낙연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적통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낙연 후보는 본인은 반대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친문 적자가 누구냐, 누가 친문과 가깝냐, 친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어떤 논쟁이다, 또는 어떤 경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각 후보들은 김 전 지사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죠? 두 분 다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어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 속아서, 네. 그러니까 순진하고 착한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에 속아서 이렇게 당했다. 이게 이제 두 분들의 입장이에요. 네. 그것도 결국은 친문 진영을 향한 어떤 구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친문의 좌장격이니 친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전략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발언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럼요. 네. 네, 그렇게 보여요.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남은 22개월을 복역해야 되죠. 예. 근데 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2017년 당시의 당대표로 댓글 수사를 촉구했던 추미애 후보를 향해서 책임론, 원죄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일이냐면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네. 그 당시에 남북 단일팀 여자 하키 아이스 하키가 단일팀을 만들었어요. 그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댓글의 매크로 작업,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위 드루킹이 했던 작업과 비슷한 작업이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당대표가 추미애 당대표였거든요. 네. 추미애 당대표가 이거 문제가 있다. 뭔가 이게 댓글 조작을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수사를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당시 강하게 수사를 요구를 했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루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처음에 드루킹을 찍어서 이 사람을 수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댓글 조작에 관한 수사를 하다 보니 드루킹이 엮여서 거기서 나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 일까지 엮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드루킹을 특정해서 고발을 했다거나 드루킹의 않았어요. 실체도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네. 몰랐죠. 근데 만약 그때 수사를 안 했으면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게 그 주장이에요. 네. 만약에 추미애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드루킹 관련된 수사도 없었을 것이고 드루킹 관련된 수사가 없었으면 지금의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유죄를 받을 일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게 발단이 돼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김두관 지금 후보의 주장인 거죠. 네. 추미애 후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드루킹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와 연관된 거에 관계없이 그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제 검찰이 수사를 그렇게 확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사실이고요, 그것도. 그렇죠. 뭐 추미애 지금 후보가 네. 일부러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네. 네. 자살골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한번 짚어봤고요. 네. 야권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대통령의 사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야권에서는 심지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보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어떤 후보에 대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보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허익범 특검이 조사를 했거든요. 허익범 특검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대통령과 김정주 여사는 관여된 게 없다. 증거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기 조직이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대선 과정에서 대선 캠프의 유력자였던 김경수 전 지사에게 접근을 했고 그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건의 실체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 보고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다거나 관여를 했다면 모를까. 그게 전혀 아닌 상태에 대통령한테 사과를 해라. 대통령 보고도 받지 않았고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거를. 네. 자기들끼리 했던 거고 본래 이제 대선 때 되면 지금도 저는 지금 대선 정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일부러 접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 뭔가 해달라. 예를 들면 드루킹 같은 경우는 뭐 총영수 자리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지 이게 뭐 조직적으로 국가가 또는 뭐 그 당시에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또는 활용해서 뭘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선 상황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가석방,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설부터 좀 살펴볼까요? 저는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에 10번 정도 합니다. 네. 심사를. 근데 가석방 심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치소나 이제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형기, 그러니까 유죄를 받고 나서 형기가 있으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네. 수용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모범적인 수용수를 가석방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럼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걸 꾸려요. 위원회를.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요. 가석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을 가석방 시켜주세요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느냐?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석방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사면은 대통령이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석방이라는 건 대통령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절차상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사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또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석방이라는 길을 통하게 되면 대통령의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 법무부에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그건 이제 가석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정성도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 사면보다는 가석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가석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봐도 되겠네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좀 낮다고 봐요. 일부에서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병원에 다니고 이래서. 네. 근데 왜냐면 사면이라고 하는 건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네.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 정치적 논란도 많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사면을 했을 때 야권의 분열이 일어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정치 개입한다. 이러면서도 비판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야당도.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면권도 국민적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하는 거다. 그럼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깜짝 사면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많아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예측하더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사면할 수도 있죠. 그건 네.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사면이 대통령한테 부담을 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을 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건강상의 이유 또 형기를 어느 정도 마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그 시절에는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들었다가 역풍을 맞았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 클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면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에 반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이 동의를 많이 안 하는데 그걸 밀어붙였을 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고심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면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는 행정 절차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대신에 가석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자파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음료를 주문할 때 개인컵을 사용하는 것처럼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용기 내, 용기. 맛있는 걸 담아갈 때 용기 내, 용기. 식당에서, 카페에서 용기 내, 용기. 어디서든 언제든지 용기 내, 용기.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 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코로나19가 4차 재유행을 맞아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럴 때는 여름 휴가도 혼잡한 곳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한적한 농촌 마을을 찾아서 힐링도 하고 또 휴가도 즐겨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의성군의 만경촌 마을 소개할까 합니다. 의성 만경촌 마을 윤서연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서연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 여름 휴가 힐링할 수 있는 곳 라디오 오늘이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우리 농촌 의성 만경촌 마을을 소개할 시간이잖아요. 네. 사무국장님 오늘 마음껏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만경촌 마을 어떤 마을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만경촌 마을은 전원적인 농촌 마을로 옛부터 평야가 넓어 곡창 지역으로 유명한 안개 평야를 끼고 있습니다. 만경촌 마을은 4개의 마을로 90여 명의 주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이며 휴양 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은 세련되고 쾌적한 세면실과 체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숙박동은 10개 동이 있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수영장 뷰 방이 아주 인기 만점이랍니다. 네. 수영장 뷰 방이 인기 만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안개 평야를 끼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청년들이 의성에 정착한 청년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안개 평야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도심에서 볼 수 없는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만경촌 마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휴가 떠나서도 일이 걱정돼서 휴대전화 이렇게 손에 놓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만경촌 마을은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휴양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이게 전국 최초로 운영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으로 생활 환경 변화와 함께 업무 효율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빠르게 시행되었고 경북도에서도 기업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농촌 힐링워크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경상북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AI 기업인 다운피플과 도청, 군청과 만경촌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힐링워크 1호점이 되어 도지사님과 군수님으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 함께 협약을 맺어서 재택근무를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만경촌 휴양 마을에서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협약을 맺고 나서 기업 직원들이 만경촌을 좀 다녀갔다고 들었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네, 나온피플에서 부사장님 이하 17, 8명이 2회차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이 일도 하고 휴양도 하고 네. 농촌의 푸근함과 평온함을 느끼며 아주 행복해 하셨습니다. 농촌의 풍경을 보며 기발한 창의성이 있었길 기대해 봅니다. 며칠 정도나 머무르셨나요? 1박 2일씩 머물다 가셨습니다. 하루씩 이렇게 휴가도 즐기면서 네. 일도 하면서 네. 왔다 가신 건데 또 만경촌 마을에 가면 체험도 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의성은 예로부터 마늘의 주산지입니다. 벼의 주산지이기도 하고요. 해서 마늘을 숙성시켜 흑마늘 만들어 흑마늘 활용한 흑마늘 영양갱도 만들고 흑마늘 에그 치즈 타르트도 만듭니다. 그리고 흑마늘 피자도 만들고 떡매치기를 합니다. 떡매치기를 해서 인절미를 만들어 갖고 만나게 먹어보기도 합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네. 네, 그리고 감자전도 만듭니다. 네, 감자전도 만들고 손뜨개 소품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방도 만들고
또 소쿠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 어느 정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 예쁘게 이렇게 연필꽂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뜨개를 손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폐품을 활용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오늘도 만들었는데 아주 이렇게 만족해 하시고 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원목 나무 이렇게 냄비 받침하고 네. 또 원목으로 된 컵 받침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술 치유 이렇게 활동도 합니다. 예, 그렇게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듣자마자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있었어요. 특히 원목으로 만드는 뭐 냄비 받침이나 이런 체험들은 꼭 해보고 싶은데 따로 며칠 묵지 않아도 이런 체험들은 다 이용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네. 의성에 있는 다문화센터 선생님들이 오셔서 네. 손뜨개 가방도 만들고 또 소쿠리도 만들고 미술 치유도 하셨습니다.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네, 이런 체험들은 어디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의성 만경촌 사무실이요? 네네네. 그럼 번호도 알려주시죠. 054 네. 862에 네. 8868입니다. 862에 8868번 지역번호 네. 054 이렇게 전화를 하면 원하는 체험 설명도 들으실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숙박 또 식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숙박 식사는 저희들 한식 뷔페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주문 메뉴도 가능합니다. 식당동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리사님이 오셔서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체험 휴양마을이나 건역 같은 데서 상시 운영하는 데가 잘 없는데 저희들은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지 네. 않아도 머무르는 네. 공간 옆에서 식사까지 다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숙박은요? 그리고 네. 네, 숙박동은 10개 동이 있는데요. 네. 다양한 스타일의 방이 있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영장 뷰방이 있고요. 논뷰방도 있고 가수원 뷰방도 있고 운동장 뷰방도 있고 복층방도 있고 풀 옵션방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방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고요. 저희들 특히나 강조하는 부분은 침구류가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침구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여름에는 정말 깨끗하게 꿉꿉하기도 합니다. 하고 해서 근데 네. 관리가 잘 되고 있군요. 가격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가격은 주말 기준으로 큰 방은 15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작은 방은 7만 원 정도 합니다. 7만 원 정도로요. 네네네. 성수기에 이 가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가격도 참 저렴하고 이렇게 농촌에서 힐링하면서 일도 할 수 있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가면은 주변에 함께 둘러볼 곳도 굉장히 많은 게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디가 있을까요? 추천할 만한 관광지로는 조문국 박물관과 조문국 사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경초는 상주랑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낙당보에 가면 율정호가 있습니다. 네. 율정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8,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하고 가깝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죠? 낙담보를 치면 낙담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출발을 할 때 내비게이션에 낙담보라고 치면 될까요? 아니면 네네, 맞습니다. 만경촌 마을로 찍어도 나오나요? 만경촌 마을 치면은 나오지 않고요. 낙담보를 쳐야만 그렇군요. 나옵니다. 낙담보를 찍고 가면 된다. 그리고 혹시 모르실 때는 사무실에 또 전화하면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름 네. 청취자분들도 만경촌 마을 많이 가셔서 힐링하고 휴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그리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푸샬령 기장과 물놀이 하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요. 네. 시간 관계상 그럼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 망경촌에는 푸셜 경기장과 족구장, 수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푸셜 경기장은 인조 잔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영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해서 접근성이 아주 일품입니다. 운동하다가 수영장에 바로 들어가도 인조 잔디이다 보니까 수영장 물이 깨끗합니다. 해서 푸셜 경기장과 수영장, 족구장과 수영장은 서로 짝꿍이며 여름에 최고의 인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타는 그네는 옛날의 금잔디입니다. 옛 생각이 절로 나는 고향 같은 것이지요. 그네를 타며 미래를 꿈꾸며 꿈을 현실로 이루었을 때 언젠가 누군가가 만경촌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예. 네,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이 많은 분들한테 좀 기억이 돼서 올 여름에 찾아갈 수 있는 여행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성 만경촌 마을 윤서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값 하락 예고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수도권의 집값, 또 그 영향으로 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입니다. 조진희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도심의 막대한 부동산 공급 계획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집값이 여전히 무서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것처럼 공급 계획을 지속적으로 서울에서 뭐 태능지구라든가 뭐 그 상암리라든가 대체 부지로서 이제 국가가 공급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계속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인허가가 이제 어떻게 통과가 돼서 세대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현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발표는 나오는데 실행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예,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이제 금리 인상 요건 얘기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집에 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약간의 의견들을 내세웠는데, 예, 계속 지금 집값은 너무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계획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된다 말이 없으니까 그때도 집값은 오르고 있으니 지금 사야 된다, 이런 부동산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월 대비 0.35% 상승하고 매주 오르고 있다던데 어느 정도나 오르고 있어요? 0.35%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체감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별로 안 느껴져요. 예. 서울의 집값이 이제 지금 평균 중위가격이 9억 6천 10억을 달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달에 3천에서 6천만 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체감이 확 돼요. 한 달에 3천만 원이.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그래서 평균 가격으로 이제 3.5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강남하고 강북까지 통틀었을 때 평균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아파트 대체 수요라고 할 수 있는 뭐 보통 저희가 얘기한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까지도 계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물이 잠식 현상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 이게 벌써 지금 6개월째 이상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번 발표는 되잖아요. 부동산 가격 몇 % 올랐다. 근데 뭐 0. 몇 %라서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오르는 게 6개월 이상 계속된 거니까 도대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대부분 어느 정도 청취자분들도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강화도 계속 펴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집을 보유하는 이유는 세금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뭐 그런 심리 때문이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단순하게 서울 집값만 올랐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뭐 우리 얘기 아니니까라고 지방에서도 바라보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에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있는 주 요인들이 2030 세대라고 하는 그 여력이 없는 분들조차도 대출을 받아서 한다라는 것 외에도 지방에서 오셔서 매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체 매수 수량의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조차도 서울에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현상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뭐 양도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각종 세금이 늘어나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집값 오르는 폭을 본다면 조금만 더 버티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걸 다 정리하고 내가 새로 집을 사도 이제 집을 살 수 없으니 그리고 또 집을 살 때 뭐 한꺼번에 집을 팔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판다 하더라도 결국에 취등록세까지 또 두세 배까지 내야 된다면 차라리 증여하겠다 해서 실제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 증여 비중이 전년 대비해서 4.5%였던 것이 거의 14%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차라리 매매보다는 보유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에서도 수도권 집을 안 살 수밖에 없는 게 안 사면 상대적 가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어떤 투자를 해서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겠어요. 참 쉽지 않은 건데 부동산만 하면 가능한 거니까 이게 다주택자들도 뭐 세금 문제가 물론 있긴 하지만 계속 오를 거가 눈에 보인다면 당연히 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핵심으로 한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이게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게 임대차 갱신율이 78%에 달한다. 또 임차인 거주 기간도 5년으로 증가했다. 전세 시장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거든요. 네, 그 계약갱신율이 올랐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지 그 재계약된 금액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에서 이제 4년 늘리고 최대 5년까지도 이제 연장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올리는 비율을 최대한 늘려서 계약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계약갱신 청구권 대상이 안 되는 세대들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이번에 갱신률을 청구하신 세대가 한 20%라고 한다면 그 갱신을 찾지 못한 세대들이 한 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4%가 지불해야 될 전 월세 가격이 시장 가격이 2배 이상 가격 상승된 가격으로 임대차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한 2, 3억대의 전세 살고 계셨던 분들이 5, 6억대가 변경이 됐으니까 시장에서의 힘든 부분은 너무 커졌는데 문제는 차라리 전세 가격으로 저금리의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들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월세 전환이라서 반전세라는 형태도 많이 들어닥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거비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런 집값을 갚는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반응이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4년 동안 뭐 올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새로 임차인을 받을 때 금액을 확 올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부동산 시장에 과연 잡은 것인가 이래서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지난주 재건축 아파트 주거 의무 기간 이 2년이 폐지된 이후에 서울의 전세 물량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늘고 있고 신규 아파트 뭐 대단지가 몇 군데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특히 이제 분당이나 이제 그 강남 대체 수요가 있는 그 전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가격도 싸졌고 물량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기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대치동의 대규모 단지라고 하는 음마 아파트가 어찌 보면은 학군 수요로다가 강북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실거주 이주 여건 때문에 다들 비워놓고 집을 두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단적인 예가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송박금이 일어났고 전세 대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제 시장의 반응을 그 정부에서 읽지 못하고 정책으로만 규제를 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현상을 실질적으로 아주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 있어서 살지 않았지만 주소 옮겨놓고 비워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되니까 갑자기 세입자 받은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늘어난 거지 물량이 늘어난 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참 왜 이런 정책을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구멍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고 집값 잡겠다고 여러 가지 대책 계속해서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월세 시장 가격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해결 방법? 전 세계적인 예적
조금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시장까지 눈을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월급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물론 이제 정부는 투기라는 표현을 쓰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팬데믹 때문에 경제 활동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많은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을 전환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계속 규제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많은 집값을 올려놨다는 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신도시 아파트 공급 가격이 주변 시세에 거의 준하는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대체냐라고 나온 것처럼 실질적으로 뭐 물론 이제 다 의견들 다습니다. 이게 적은 양의 지금 구호 금액을 주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목표대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좀 더 가격이나 세금을 낮춰서 갖고 있는 보유량을 좀 더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끔 좀 더 현실적인 내용들을 좀 대책으로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보유세 강화 또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공약으로 내놓을 생각인데 어쨌든 수요 공급이 제대로 좀 맞아 떨어져야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의 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